어느 산골에 선비 한 사람이 작은 초가집을 짓고 부부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해가 져서 땅거미가 질 무렵 소금 장수가 와서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했다. 이에 선비는 난처해하면서 보다시피 집이 작아 방이 좁은 데다 아래 위치가 붙어 있으며 우리 부부만 단둘이 살고 있어 외인을 재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다. 그러자 소금 장수는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었다. 나도 역시 가난하지만 양반집 자손이랍니다. 소금을 팔아 생계를 이어보려고 이렇게 다니다가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어디로 가서 자겠습니까? 이렇게 박절하게 거절하시면 다니다가 호랑이에게 물려갈 신세인데 너무 냉정한 처사가 아니옵니까?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이와 같이 딱한 사정을 호소하니 선비는 차마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이 요즘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 사랑방에서 자고 있으니 자기와 함께 자기로 하고 허락했다. 소금 장수를 사랑방에 들여보내놓고 선비는 아내와 함께 안방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보, 내가 요사이 갑자기 송편이 먹고 싶으니 오늘 밤 송편 좀 만들어 나와 함께 먹는 것이 어떻겠소? 아니 참, 당신도 사랑방에 소금 장수 손님이 함께 잘 터인데 어찌 우리 둘만 조용히 송편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요? 정말 당신도 딱하시구려. 먹고 싶어도 오늘은 참아야 합니다. 이 말에 선비는 좋은 계획이 있다면서 웃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여보, 잘 들어봐요. 내 좋은 수가 있으니 오늘 밤 긴 끈으로 내 음낭을 묶어서 그 다른 쪽 끝을 사랑방 들창 밖으로 늘어뜨려 놓겠소. 그럼 당신이 송편을 빚어 다쳤거든 가만히 들창 밖으로 와서 그 끈을 잡아당겨 흔들구려. 그러면 내가 알고 소금 장수 몰래 나와서 함께 송편을 먹는 거요. 어떻소? 참 좋은 계책 아니요? 그러자 아내는 좋다고 응낙했다. 본래 선비의 집은 워낙 좁고 창문도 하나뿐이라 소금 장수는 이들 내외가 약속하는 소리를 사랑방에서 모두 엿들었다. 이윽고 선비가 사랑방으로 나와 불을 끄면서 소금 장수에게 먼저 자라고 권했다. 그래서 자리에 누워 자는 척하자 선비가 눕더니 끈으로 자신의 음낭을 묶은 다음 한쪽 끝을 들창문 밖으로 내놓는 것이었다. 이에 소금 장수는 모른 채 하고 가만히 살피니 어느새 선비가 잠들어 코 고는 소리가 우레와 같이 요란했다. 옳거니 이 사람 피곤해서 골아떨어졌구먼. 소금 장수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선비를 흔들어 보니 잠이 깊이 들어 깨지 않았다. 그러자 곧 선비의 음낭에 묶인 끈을 풀어 자기의 음낭에 메고 가만히 누워 있었다. 한참이 지나니 창문 밖에서 끈을 잡아 흔들기에 소금 장수는 슬그머니 일어났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 안방 앞에 이르러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사랑방 창문에 불빛이 비치면 소금 장수가 깰지도 모르니 꺼버리는 게 좋겠구려. 어서 불을 꺼도록 해요. 그렇지만 여보, 불을 끄고 어떻게 떡을 먹으려고요? 여보, 괜찮아요. 어두워도 손과 입이 있잖소. 더듬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 어서 불을 꺼요. 이 말에 선비의 아내는 웃으면서 호롱불을 불어 끄는 것이었다. 그러자 소금 장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선비의 아내와 함께 송편을 더듬어가며 배불리 먹었다. 그러고는 선비 아내의 옷을 벗기고 누워서 온갖 재주를 부리며 힘차게 잠자리를 해주니 매우 흡족해했다. 이러고 소금 장수는 슬그머니 일어나 사랑방으로 돌아왔다. 그때까지도 선비는 세상 모르고 자는지라 소금 장수는 선비를 깨워 주인장 재워주어서 고맙소이다. 새벽닭이 울었으니 이제 떠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지나칠 때 들리겠으니 잘 계시오. 라고 말하고는 짐을 챙겨 떠나는 것이었다. 그 바람에 일어난 선비가 생각해보니 아내가 송편이 다 되면 깨우겠다 해놓고 새벽닭이 울도록 깨우지 않은 것이 하도 이상했다. 그래서 문득 자신의 음낭을 묶였던 끈을 떠올리며 그곳을 만져보자 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선비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었다. 이에 화가 난 선비는 큰 소리로 아내를 불러 깨우고는 소리쳤다. 아니, 여보, 내가 어젯밤 송편이 있거든 깨우라고 했거늘 끝내 아무 소식도 없으니 무슨 까닭이요?
이 말에 잠을 깬 아내는 눈을 부비면서 투덜거리는 것이었다. 뭐라고요? 좀 전에 배불리 송편을 먹고 나와 잠자리까지 잘해놓고는 이제 와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게요? 그 무슨 말이요? 내가 배부르게 송편을 먹었다니? 선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아내는 벌떡 일어나 앉아서 조금 전에 끈을 잡아당겨 흔든 이야기며 불을 끄고 함께 송편을 먹은 이야기, 게다가 특별했던 잠자리 이야기까지 모두 그대로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선비는 크게 당황하면서 물러나 앉더니 그 놈의 소금 장수로구나. 원수 같은 소금 장수가 내 집에 아내와 송편을 모두 먹고 갔어. 이렇게 원통하고 분할 수가 라고 소리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남편의 말을 들은 아내는 비로소 깨닫고 쳐다보며 말했다. 그래 내 어째 괴이하다 생각했었지. 잠자리를 할 때 그렇게도 재주를 부리며 힘차게 잘하기에 이상하다 했더니 그게 당신 것이 아니고 소금 장수의 것이었구려. 아내가 이러고 깔깔 웃으니 선비는 화를 내면서 나가버렸더라. 이시성을 가진 선비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숙소를 정했는데 마침 모란이란 기생이 그 집 근처에 살았다. 모란은 본래 평양 기생이었으나 얼굴이 예쁘고 재주가 뛰어나 얼마 전에 서울로 뽑혀 올라왔으며 이씨 선비는 부자인 처가에서 조정대신들에게 교섭하여 벼슬 자리를 얻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상경했다. 하루는 모란이 선비 집에 슬쩍 들러서 한 바퀴 둘러보고는 존귀한 분이 사시는 줄도 모르고 함부로 들러 실례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는 황급히 돌아서서 나갔다. 모라는 선비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상경한 것을 눈치채고는 그 재물을 빼앗으려고 계책을 꾸민 것이었다. 이튿날 저녁 때 모라는 좋은 음식과 술을 마련하여 가지고 선비의 집으로 와서 이렇게 말했다. 소첩은 남편이 멀리 변방 수비군으로 뽑혀가 혼자 살고 있는데 보아하니 선비께서도 혼자 적적해 하실 것 같아서 위로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허물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면서 술을 부어 권하는 것이었다. 이씨 선비는 모란의 이러한 행동에 처음에는 좀 어색한 느낌이 들었지만 마주 앉아 술잔을 몇 번 주고받은 다음에는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에 차차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면서 모란은 더욱 색정적인 자태를 드러내며 요염한 모습을 보였고 이씨는 드디어 끓어오르는 열정을 참을 길이 없어서 왈칵 달려들어 모란을 껴안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힘껏 조이며 얼굴을 비벼댔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남자의 마음을 휘어잡는 데는 완전히 도통한 모란이라 이런 절호의 기회에 틈을 줄 리가 없었다. 이렇게 하면 남자가 정신을 잃게 되는지 잘 알고 있는 모란은 곧 몸을 빼는 채 하면서 더욱 밀착시켜 흥분을 고조시켰다. 이러한 모란의 능란한 계책에 빠져든 이씨 선비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여인의 몸을 조정한다고 생각하며 모란의 알몸을 가지고 놀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모두 모란의 조정에 의해 한없는 정감을 불태우면서 일대 애정향연을 벌이고는 패전장군처럼 늘어졌다. 이 한밤의 향연에 의해 이씨 선비는 이튿날부터 모든 짐을 챙겨 모란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밤낮으로 모란의 깊은 곳에 우물 파고 놀면서 황홀한 꿈속을 헤맸다. 며칠 후 모란이 이씨 선비의 품에 안겨 우는 것이었다. 이씨가 놀라서 왜 우느냐고 까닭을 물으니 모란은 이웃 친구는 남편이 돈이 많아 금비녀와 비단옷을 사주어서 뽐내는데 소첩은 무슨 년의 팔자로 그런 것을 사줄 남편이 멀리 가고 없으니 어찌하니 서리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아, 그런 것이라면 내가 있는데 울기는 왜 울어? 내 그 친구 남편이 사주었다는 것보다 더 좋고 많은 물건을 사줄 테니 얼마든지 말만 하거라. 이렇게 해서 이씨는 금비녀와 옥비녀 그리고 비단옷을 닥치는 대로 사주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구름무늬 비단을 파는 장사가 왔다. 이씨 선비가 자기의 남은 돈을 다 털어 그 비단을 사주겠다고 하자 모라는 거짓 사양하는 채 하면서 돈을 너무 낭비하지 말라고 말렸다.
이혜희 씨는 대장부를 무엇으로 아느냐며 꾸짖고 화를 내면서 기어이 돈을 모두 털어 그 비단을 사주었다. 이런 다음 며칠 후 밤중에 모라는 이 씨에게 술을 권해 취하여 잠들게 해놓고 집안의 짐을 모두 챙겨 심부름하는 여자아이와 함께 종적을 감추어 버렸다. 잠에서 깨어난 이 씨는 집안이 텅 비었고 아무도 없자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웃 사람에게 물어보았다. 이 씨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 여자가 남편 있는 부인이 아니라 모란이란 기생이며 일부러 유혹해 재산을 뺏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이 씨는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모란을 찾으려고 매일 교방 근처에 가서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지킨 지 여러 날 만에 하루는 모란이 여러 기생들과 어울려 교방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이 씨는 곧바로 달려가 몽둥이를 들고 위협하며 소리쳤다. 이 욕이야. 도망을 가? 내가 사준 물건 다 내놓아. 이때 모란이 손뼉을 치면서 크게 웃더니 친구 기생들을 불러 이 씨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앙칼진 소리로 내뱉었다. 얘들아, 이런 바보 멍청이 봤니? 세상에 제가 좋아하면서 자진해서 기생에게 사준 물건을 도로 찾으려고 온 이 같은 촌놈을 본 적 있니? 응, 어디 그 촌놈 얼굴 좀 보자. 아니 얼굴은 미끈하게 생겼네. 그리고 밤일 정력도 좋을 것 같고 얘, 너 재미 많이 봤겠구나. 이 멍청이하고. 친구 기생들이 깔깔대고 웃으며 이렇게 모욕을 주니 이 씨는 부끄러워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 사이로 피해 도망쳤다. 그 뒤 이 씨는 관직에서도 쫓겨나 거지가 되어 문전걸식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가 처가에 들렸다. 그러나 처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아 마침내 폐인이 되어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연산군은 종묘에서 제사를 지낸 뒤 대궐로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큰 잔치를 벌였다.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는 날이면 사약을 받아 죽은 어머니 윤씨 생각이 더욱 간절했었기에 연산군은 술과 여자로서 그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던 것이다. 한껏 멋을 부린 기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풍악소리에 맞춰 여흥을 돋우며 연산군의 술잔에 술을 따랐다. 상에는 과일을 비롯한 온갖 산해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는 제사 때 쓰였던 돼지머리도 올려져 있었다. 술판이 무르익어 감에 따라 연산군은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며 마냥 즐거워하고 있는데 갑자기 연산군 옆에서 술을 따르던 나이 어린 기생이 난데없는 웃음보를 터뜨렸다. 호호호, 이게 무슨 소리냐? 연산군이 정색을 하며 소리치자 기생은 금방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다. 갑작스레 무엇을 보고 웃는꼬 연산군이 기생을 보고 말했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기생은 겁에 질려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무엇 때문에 웃느냐고 내 묻지 않았느냐? 연산군은 기생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만 있자 버럭 화를 내며 소리쳤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어릴 적 소녀가 살던 상주에 장순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사온데 그 인물이 꼭 돼지머리를 닮아 사람들이 모두 그를 돼지머리라며 놀렸었지요. 지금 상 위에 있는 돼지머리를 보니 그때 일이 생각나 웃음을 참지 못하였나이다. 부디 용서하옵소서. 기생은 벌벌 떨며 겨우 아뢰었다. 무엇이라? 내년이 이 자리에서 감히 딴 사내를 생각했다는 게냐? 이는 분명 네가 그놈을 사모했다는 증거가 아니냐? 그렇다면 내 그놈을 그냥 둘 순 없지. 연산군은 당장 장순손을 잡아 한양으로 끌고 오라 명했다. 특별한 죄명도 없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격으로 하루아침에 당한 일이라 장순손은 당황하고 억울하였으나 임금의 어명이라 하니 어찌할 수가 없었다. 장순손은 울고불며 매달리는 가족들과 어이없어하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전신이 오랏줄에 묶인 채 포졸들에 둘러싸여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장순손은 한양에 당도하면 곧 죽을 목숨인 것을 짐작하고 아들에게 후사를 신신당부하고 집을 나섰다. 비록 지방의 한직에 나와 있을지언정 연산군의 포악무도함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덧 장순손과 포졸들이 상주 땅을 벗어나 한양으로 가는 분기점에 이르렀는데
가는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순손이기에 그 갈림길에 서자 잠시 옛 생각이 아련히 떠올랐다. 옛날 과거를 보러 갈 때였다. 그때 그는 이 두 갈래 길에서 망설이다가 크고 편한 길을 제쳐두고 험하지만 지름길을 택했고 결국 그해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 후 그는 늘 이 두 갈래 길에 설 때면 편한 큰 길보다 험한 지름길이 자기에게 행운을 안겨준다고 믿어왔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름길을 택하는 것이 자신의 명을 단축하는 길이라는 것을 장순손은 잘 알고 있었다. 포졸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두리번거리는 사이 장순손이 보기에 들고양이 한 마리가 지름길 쪽으로 잽싸게 달려가는 게 보였다. 그 순간 장순손은 불현듯 그 길이 자신의 운명의 길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보시오. 저쪽 길이 지름길이니 그리로 가는 것이 어떻겠소? 장순손의 말에 포졸들은 연산군의 명령이 하도 성화 같으니 한시바삐 서두르는 것이 좋을 듯하여 그 말을 따르기로 하고 험하기는 하지만 지름길로 접어들었다. 한편 한양에서는 연산군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다. 그는 장순손을 한양까지 끌고 올 필요 없이 올라오는 길에 목을 베어 그 머리만 가져오라고 명했다. 연산군의 어명을 받은 신하는 급히 상주로 말을 달렸다. 그러나 장순손과 그를 압송하는 포졸들이 지름길을 택하였으니 대로를 따라 말을 달리는 그 신하와 맞닥뜨릴 일이 없었다. 그렇게 장순손과 압송하는 포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한양을 향해 길을 재촉하고 있을 무렵 한양에서는 연산군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반정을 일으켜 연산군을 폐위시키고 중종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였다. 당연히 장순손에게 내려졌던 어명도 연산군의 폐위와 함께 거둬졌다. 나이 어린 기생의 철없는 웃음으로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장순손은 중종 반정으로 인해 극적으로 기사회생하여 중종 때의 영해전까지 역임하였다.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룬 신라의 명장 김유신의 어머니의 이름은 만문이며 그녀는 학식이 높고 성품이 자애로워 사람들로부터 만명부인이라 불리며 칭송을 받았다. 만문이 아직 앳된 처녀티를 벗지 못한 어느 해 봄, 마을의 큰 길가에 있는 우물가에서 만문이 두레박질을 하고 있을 때였다. 말을 타고 지나가던 행렬의 우두머리인 듯한 한 젊은이가 말에서 내리더니 그녀에게로 다가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죄송하오만 목이 말라 그러니 물 한 사발만 주시오. 만문은 일순 젊은이의 행동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나그네의 목마름을 헤아리고는 공손히 물을 떠서 젊은이 앞에 내밀었다. 젊은이는 시원하게 물을 들이켜더니 만문이 들으라는 듯 제법 큰 소리로 이렇게 읊조렸다. 봄 동산을 날아가는 한 마리 나비가 아름다운 꽃을 보고 어찌 그냥 지나칠까? 젊은이는 곁눈질로 슬쩍 만문의 동태를 살폈다. 하늘나는 기러기야 망망대해를 건널 적에 조심하지 아니하면 물에 빠져 죽으리라. 만문의 낭낭한 화답에 젊은이는 의외라는 듯 놀라는 기색이었다. 잠시 후 젊은이는 얼굴에 흡족한 미소를 띄우고 만문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러자 만문은 얼른 도망치듯 황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부터 만문과 묘령의 젊은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두터운 정을 나누었다. 두 사람의 정은 자연스럽게 남녀간의 운우의 애정으로 발전했고 이들의 애정 행각이 간혹 보여짐에 따라 소문은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다. 이 소문을 들은 만문의 집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만문의 아버지인 수클종은 딸을 불러 엄히 문책했다. 혼인도 치르지 않은 처녀에게 이 무슨 흉측한 소문이냐? 말해라. 그놈이 어떤 놈이냐? 만문은 머리를 숙인 채 굳게 입을 다물었다. 화가 난 수클종은 만문을 곧장 광에 가둬버렸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날 밤 하늘에서 고막을 찢을 듯한 우레소리와 함께 만문이 갇힌 광으로 번개가 내리쳤다. 그 바람에 광을 지키던 하인은 졸지에 번개에 맞아 죽고 만문은 광창문을 넘어 정을 통하던 젊은이와 함께
멀리 진주 땅으로 달아나 혼인식을 치렀다. 딸 만문이 혼인식을 치른 것을 안 수클종은 어쩔 수 없이 젊은이를 사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바로 김유신의 아버지인 서영공이다. 만문은 혼인을 한 다음에도 처녀 때와 다름없이 언제나 겸손하고 매사에 후덕함으로 사람들을 대해 사람들은 모두 만문을 존경하였다. 이듬해 만명 부인이 친정에 잠시 다니러 가게 되었는데 원래 검소하여 호사스러운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라 가마도 마다하고 젖먹이 어린 딸을 건사할 계집종 한 명만을 데리고 길을 나섰다. 어두워지기 전에 친정에 당도할 요량으로 만명 부인은 널찍한 대로보다는 지름길인 호젓한 산길을 택했다. 딸아이를 등에 업은 계집종과 함께 서로 말벗도 해가며 만명 부인이 산 중턱에 이르렀을 무렵 산길 한쪽에 쓰러져 신음하는 늙은 거린을 보게 되었다. 만명 부인은 급히 그를 부축하여 대충 몸의 상태를 살폈더니 늙은 거린은 허기에 지친 데다 탈진한 상태라 당장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다. 만명 부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저고리를 풀어 헤치고 잔뜩 부풀은 젖가슴을 꺼내어 늙은 거린의 입에 물렸다. 처음에는 미동도 않던 늙은 거린은 젖가슴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자 정신없이 젖꼭지를 빨아대기 시작했다. 놀란 계집종은 어찌할 바를 몰라 얼굴을 돌리고 섰는데 만명 부인은 부끄러운 기색도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늙은 거린이 젖을 좀 더 잘 빨 수 있도록 거린의 목덜미를 두 손으로 받쳐주었다. 한참 후 늙은 거린이 겨우 의식을 회복하자 만명 부인은 손수 거린을 부축하여 마을에 데리고 가서 주막집에다 셈을 치르고 따로 주모를 불러 수고비를 얹어주며 거린이 몸을 회복할 때까지 몸조리를 부탁하고는 다시 친정으로 향했다. 그 모습을 본 계집종은 마음으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고 그 일을 죽을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고 마음속의 비밀로 간직하리라 마음먹었다. 한편 주막집에서 건강을 회복한 늙은 거린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사방으로 찾았으나 아무도 그 신원을 아는 이가 없었다. 늙은 거린은 그날부터 신라 전역에 사찰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축원하는 불공을 드렸다. 그래서였을까? 얼마 후 만명 부인이 꿈을 꾸었는데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더니 눈부신 광채가 나는 둥근 옥 한 개를 주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공덕이 크고도 아름답구나, 여인이여.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옥은 장차 나라와 가문을 길이 빛낼 귀한 보배이니 부디 소중하게 간수하고 잘 닦도록 하라. 만명 부인은 관세음보살로부터 그 옥을 소중히 건네받아 품에 안았다. 그 순간 전신으로 짜릿한 전율이 강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만명 부인이 꾸었던 꿈은 다름 아닌 신라의 명장 김유신의 태몽이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난 김유신은 어머니 만명 부인의 훌륭한 가르침에 따라 후일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루는 신라 최고의 명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